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앞에 있는 노트북의 언박싱을 보여드렸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노트북의 이름은 ASUS의 ROG 스트릭스 G17, G713 209만원쯤 하고요. 그리고 라이젠 라데온 이렇게 AMD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게임 노트북입니다. 제가 이 앞에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서 꽤나 많은 테스트를 했는데요. 쓰면서 확실히 성능은 좋은 노트북이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노트북 ASUS의 로그 스트릭스 게이밍 노트북은 어느 부분이 좋았고 어느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조금 늦기는 했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디자인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누가 봐도 ASUS ROG 노트북이라는 느낌이 팍 하고 드는데요. 노트북을 보면요, 라이팅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로고, 키보드, 그리고 하판에서 화려한 조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게이밍 노트북스럽다, 이런 느낌이 확 들고요. 물론 아우라 싱크에서 끌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이팅 온오프 기능은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힌지 좌측 부분을 보면은 요 암호캡이라고 해서 요 부분이 교체가 가능해요. 솔직히 이게 왜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ASUS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중에서 키스톤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나만 접속할 수 있는 드라이브로 접속을 하거나 게임의 설정값을 정해서 언제든지 빠르게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이런 게 암호캡을 통해서 구현이 되어 있었으면은 야, 역시 ASUS 제가 이랬을 텐데, 요거는 그냥 디자인만 바뀔 뿐 캡을 교체할 수 있는 기믹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기능상 혜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쁘긴 한데 굳이? 요런 생각이 계속 드는 디자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디자인은 예전에 언박싱 영상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하면은 시간만 많이 잡아먹을 것 같고요. 요 암호캡만 제외하면은 심심하지 않으면서도 포인트들을 잘 배치한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ROG라는 색채를 잃지 않아서 제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디자인이다, 요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포트는 우측 그리고 후면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측에는 USB 타입-A 2개와 오디오 포트, 그리고 후면에 필수 포트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PD 충전이 가능하고 DP Alt 모드 또한 지원되기 때문에 HDMI 2.0 포트와 함께 사용하면 외부 모니터를 2개까지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SD카드 슬롯이 보이지가 않죠. 공간은 충분하지만 아무래도 게이밍 노트북이다 보니 없앤 느낌이 드는데요. SD카드 활용이 많은 분들이라면 USB 허브가 반드시 필요할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ASUS ROG 스트릭스 G17, G713QI를 리뷰를 하면요, CPU와 GPU에 집중을 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할 테지만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저는 디스플레이에서 주는 만족감이 더 높았다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17.3인이다 보니 화면 사이즈 시원하고요. 와이드 QHD 2560x 1440 해상도라서 미려합니다. 또 게이밍 모니터답게 165Hz의 3ms/s를 지원합니다. 주사율에 대해서는 제가 게임을 플레이할 때 자세히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IPS 레벨이기 때문에 IPS보다는 불리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화면 각도겠죠. 그런데 조금 비틀어서 봐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야각을 러프하게 잡고 테스트를 하고 여러 게임을 플레이를 해봐도요, 불편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측면으로 갈수록 어둡게 보이는 거는 대부분의 모니터에서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하면은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색역대는 대박입니다. sRGB는 측정 한계치인 100%, P3 역시도 측정 한계치인 100%를 찍었는데요. 8비트 사용 환경에서는 웬만한 컬러 작업 환경은 이 모니터로 사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측정 결과가 스펙시트와 똑같아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감마 값도 2.2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감마 2.2로 놓고 쓰신다면 캘리브레이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 밝기 역시도 스펙시트보다 높은 320 니트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밝습니다. 역시 만족스러웠고요. 마지막으로 색상 정확도 역시도 매우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웬만한 중급형 모니터를 가지고 와도 ROG G17보다 안 좋은 모니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P3 100%, 매우 고른 색상 정확도, 감마 2.2, 와이드 QHD 해상도, 320니트, 165Hz 주사율, 이 수준의 모니터를 고른다고 하면은 44만원 수준의 알파스캔 27인치 게이밍 모니터와 매우 흡사한데요. 제가 왜 디스플레이를 매우 좋게 봤는지 여러분들도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와 트랙패드는 전부 무난합니다. 저소음 중심이고 살짝만 눌러도 쉽게 타건이 가능해서 최근 트렌드를 잘 반영한 키보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풀사이즈라서 키패드가 있어야 하는 분들도 좋을 테고요. 쉬프트 키도 큼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방향키가 살짝 작은데요, 이 레이아웃에 억지로 우겨 넣은 수준은 아니고요. 여유를 준 상태라서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래도 게이밍 노트북 요런 타이틀이다 보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크게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향키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리고 트랙패드가 17.3형 크기다 보니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15.6형과 비슷한 크기이기 때문에 쓰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상하 좌우 약간의 여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트랙패드의 활용성을 위해서 조금만 더 크기를 키웠으면 활용하는데 훨씬 더 편했을 거라 보고는 있고요. 소소하게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는데 정확한 입력, 편안한 타건을 생각해 본다면 무난한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대가 있다 보니 스피커는 괜찮았습니다. 최대 볼륨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적당히 밸런스는 잡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게임을 하면서도 헤드셋이 없어도 충분히 활용은 가능하겠더라고요. 물론 전문가분들도 사용을 하고 있는 맥북과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아쉬움이 느껴지지만 윈도우 노트북에서 이 정도의 스피커라고 하면요, 뭐 딱히 아쉬움은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성능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가 구매한 모델이 209만원, 영상을 편집하는 시점에서는 204만원 수준에서 구매가 가능한데요. 듀얼 채널 3200MHz 16GB, 저장 장치는 NVMe 512GB가 기본이라서 추가 구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상당한 장점이었고요. 저장 장치의 속도 역시도 준수합니다. 이 정도면 전혀 불편함 없이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CPU의 성능을 확인해보자면 싱글 스레드, 멀티 스레드 모두 수준급의 성능이 나왔는데요. 시대벤치 R23으로 확인을 해봐도 CPU 이름 가려놓으면 데스크탑 CPU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성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벤치마크 점수를 데스크탑 CPU와 비교해본다면 라이젠 7 5800X와 비교해볼 때 대략 10% 전후로 낮게 성능이 측정되는 만큼 모바일 CPU 치고는 상당히 좋은 성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3D 마크로 라데온 6800M의 성능과 함께 알아볼게요. 타임스파이는 1680점, 파이어스트라이크는 26980점이 측정되었는데요. 노트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높은 점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파이어스트라이크의 경우는 RTX 3060 Ti와 라이젠 5600X 조합보다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노트북 중에서도 상급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게임 구동 성능은 어떨까요? 모든 옵션은 와이드 QHD 대상도의 가장 높은 옵션으로 선택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높은 옵션이 필요한 쉐어툼을 와이드 QHD 대상도에서 매우 쾌적하게 돌리는 수준이었는데요. 제가 쉐어툼을 테스트하자마자 느꼈습니다. 야, 이거 확실히 고성능이구나, 뭐 이런 생각들 말이죠. 배그는 지형에 따라서 프레임 격차가 나기는 하지만 많이 나올 때는 130프레임 이상 나오기도 하고요. 평균적으로 100프레임 전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옵션으로도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오버워치는 이미 보급형 수준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테스트 차원에서 플레이를 해봤고요. 한타에서도 140에서 150프레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로드율을 끝까지 끌어쓰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문제 없이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위쳐도 높은 사양이 필요한 게임인데 와이드 QHD에서 100프레임 전후로 뽑아주는 만큼 성능 하나만큼은 확실한 노트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레인보우 6 시즈 와이드 QHD 상도의 울트라 옵션에서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평균 192프레임을 보여주는데요. 로드율을 99%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는 구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프레임 자체로만 보자면 게임 플레이는 전혀 문제가 없을 테고요. 마지막으로 로스트아크는 어떨까요? 모든 옵션을 높여주고 품질과 성능 중간으로 둔 상태에서 게임을 해보면 매우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했는데요. 물론 사람이 더 많은 곳이거나 보스전에선 지금보다 조금 더 낮게 측정이 되겠지만 높은 옵션과 풀업인 걸 감안을 해야겠죠. 전체적으로 와이드 QHD와 최고 옵션 조합에서 웬만한 데스크탑으로도 돌리기 힘든 세팅을 전혀 무리 없이 소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특정 게임과 궁합이 잘 안 맞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경우에는 배그만 유독 튕기는 일이 잦았는데요. 아무래도 라데온 그래픽카드가 지포스보다는 여러 호환성에서는 아직 불리한 만큼 컴퓨터에 대해 나름 잘 알고 있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검색을 할 줄 아는 분들이 구매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3ms라고 해서 1ms가 아니니까 느린 게 아니냐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전혀 딜레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화면의 변화가 심한 오버워치를 꽤나 많이 했었는데요. 이 정도라고 하면 일반인은 느끼지 못할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소음은 게이밍 노트북 특성상 피할 수가 없죠. 당연히 터보 모드로 놓고 쓰면은 팬 RPM을 최대치로 끌어쓰기 때문에 이륙하는 소리가 나고요. 높은 성능에 걸맞게 팬 소음도 피해갈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아머리 크레이트를 자주 활용했었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조용하게 놓고 쓰고 게임을 하면은 균형 조정으로 놓고 쓰는 게 성능도 어느 정도 챙겨가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프레임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는 감수를 해야겠지만 요 정도까지는 양보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온도는 CPU의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위쳐3로 확인을 해보면요. CPU의 온도는 96도, GPU의 온도는 87도 이 수준까지 올라가는 만큼 온도 제어가 관건일 텐데요. 게임을 하면서 프레임 드랍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온도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은 만큼 최적화에 대한 팁을 에이수스가 제공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힘들긴 할 거예요. 네.
자, 이제는 90W의 배터리 효율을 살펴봐야겠죠. 배터리 절전 모드에서 화면 밝기는 100%, 스피커의 볼륨은 50%, 그리고 유튜브에서 풀 HD 콘텐츠를 시청했습니다. 이 환경에서 약 8시간 정도 지속이 되는데요. 물론 최대 화면 밝기가 살짝 낮아지는 점도 한몫을 했지만 게이밍 노트북 치고 배터리 효율은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저전력 CPU 같은 배터리의 효율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단지 한 2년에서 3년 전 노트북만 하더라도 최저 세팅으로 두어도 워낙 배터리 소모량이 커서 노트북에 뭔 짓을 해도 4시간 넘게 사용이 불가능했지만 최근의 게이밍 노트북들은 최저 세팅 효율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충전 시간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10에서 80% 구간은 48분, 10에서 90% 구간은 1시간, 99%까지는 1시간 19분, 완충까지는 1시간 40분이 소요가 됩니다. 99%까지 꽤 빠른 속도로 충전이 되지만 완충까지 시간이 더딘 편인데요. 이렇게 99%에서 100%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노트북들이 있어요. 에이수스에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긴 한데 무조건 100%를 찍어야 하는 게 아니라면 노트북의 충전 시간은 꽤 괜찮은 편이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금속 액체로 된 서멀 그리스를 사용한다는 건데요. 파이프라인과 팬을 전부 제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는 여기까지만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가격대가 나가는 만큼 내부 마감이나 확장성에서도 신경을 쓴 모습이 보여집니다. 히트파이프 쪽도 전부 마감을 해놓은 모습이고요. 램 슬롯 2개, M.2 슬롯 2개라서 확장성도 좋습니다. 휑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마감이 안 된 것도 아니고 기판도 검은색으로 색을 맞춰놓은 것 같아서 이 내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을 써야지 고급형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성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람마다 노트북을 활용해야 하는 환경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미 제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이 노트북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러한 포인트들을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을 얘기를 해봐야겠죠. 제가 처한 환경에서 이 노트북을 보자면요. 만약 제가 파이널 컷이라는 애플 제공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 베가스 이러한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했었다면은 아마 편집용 노트북은 요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윈도우 OS라서 게임을 좋아하는 제가 여러 가지 게임을 하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성능이고요. 출시일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쓰고 있는 맥북 프로 2019년도 버전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2주가량 사용을 하면서 디스플레이, GPU, CPU, 요 노트북의 주요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 3가지 포인트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무척이나 높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키보드 트랙패드도 최근 노트북들답게 좋은 피드백을 전해줬고요. 디자인도 과하지 않으면서 ROG의 느낌을 살리고 있죠. 다만 게임을 플레이를 하면 90도를 훌쩍 넘기 때문에 여기에서 걸리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라데온 최적화가 지포스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게임에서 튕길 확률도 낮지만 존재하고요. 게임을 하면서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대부분 상황에서 활용해야 하는 분들도 라데온을 사용하면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3kg의 무게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잦다면 들고 다니기에는 상당히 버거울 수가 있는데요. 데스크탑을 대체할 수 있는 고성능 노트북을 원했던 분들이라면 상당히 만족을 할 수가 있고 발열과 노트북의 크기, 무게에서 아쉬움이 보였다면 다른 노트북으로 알아보는 게 낫습니다. 노트북 종류야 수백 가지가 넘으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ASUS ROG G17 게이밍 노트북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다 만족스럽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발열, 이 발열이 가장 거슬리네요. 안돼.